네, 안녕하십니까. 내 아이 영어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공하고 현직 영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효린파파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다뤄볼 주제는 외국 유학의 최적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많은 가정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수학할 그럴 기회는 가지지는 못하지만 가정에 따라서는 외국에 나가서 문화도 체험하고 그 현지에 있는 언어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접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언제 나가면은 내 아이가 가장 그 현지에 있는 언어를 잘 습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이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영어 노출 환경을 잘 형성을 해주면 아이가 별 무리 없이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라는 곳은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나 전부 다 우리말만 사용합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살아가면서 기회가 주어지거나 혹은 운이 좋아서 외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우리 가족 모두가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아마도 영어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현지 문화라든가 그런 생활 방식 등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체득해서 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언제 나가면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오늘은 외국 유학 시 언어 습득이라는 측면에서 최적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비용이라든가 국가라든가 그 해당 언어 습득 환경 등은 오늘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리면 어릴수록 영어 습득에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현지에서 생활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절충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가 영어 습득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큰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거부감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말 자아가 완전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언어에 대한 자아가 조금 더 쉽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말도 존재하면서 그 해당 언어가 공존하면서 그 해당 언어로도 사고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아직은 잘 모를 때 같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적응하는 편이고 조금 거부감이 덜한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사용하는 언어, 즉 영어를 조금 더 쉽고 빠르고 편하게 습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스폰지에 물을 집어넣은 것처럼 이렇게 쭉 빨아당기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발음 면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발음은 특장점을 보입니다. 사실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외국에 나가서 수학을 해서 발음이 어느 정도까지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어리면 어릴수록 발음이 월등하게 원어민과 동일하거나 매우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요. 학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사실 그렇잖아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든 그 외국에서 얼마나 생활을 했든지 간에 학업에 사실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홈스쿨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사실 입시에 가까운 학년이나 나이가 되면 아무래도 학업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온전히 편하게 가서 그 현지에서 해당 언어를 편하게 습득해오는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고 걱정해야 될 사항도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리면 어릴수록 영어 습득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점 첫 번째는 바로 어리면 어릴수록 언어 능력 및 인지 능력 자체가 낮기 때문에 아이가 그 현지에서 노출되는 영어 자체의 수준이 아무래도 낮은 편입니다. 쉬운 생활 영어, 아무래도 조금 더 단순한 표현들을 접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어린 나이에 외국에서 일정 기간 현지에서 체류를 하고 난 후에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그 올라와 있는 영어 능력을 유지하는데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며 아이 스스로도 그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점은 어릴 때 외국에 갔다 오면 사실 그때는 기억이 생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언어 경험이라든가 그 현지에서 체류했던 그 경험들 자체가 아주 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혹은 성인이 되어서 그 어릴 때 외국에 나가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언어 경험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이 있기에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질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이라고 표현하는데 나이가 많으면의 기준은 중학생 나이를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언어 습득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장점 첫 번째는 바로 인지 능력이 이제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현지에 가서도 아주 풍부한 언어를 접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나이가 있기 때문이죠.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언어 환경 자체가 일단은 풍부할 것이며 그런 언어 환경 속에서 풍부한 언어를 듣고 많이 언어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즉 어릴 때와는 반대로 많은 다양한 표현들과 아주 깊이 있는 언어 표현까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인지 능력 및 언어 능력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언어를 잘 습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인지 능력이 높은 상태에서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해외에 체류를 했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경험한 언어 경험이라든가 현지 체류 경험들이 사실 평생 동안 머릿속에 지속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도 그 언어 능력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어릴 때 갔던 것처럼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의식적으로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유지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비용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 현지에서 경험한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반대 측면은 존재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말 자아가 완전히 완성된 상태에서 외국어를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거부감이 큰 편이고 실제로 그것을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그리고 언어 습득에 있어서 불안, 걱정 그리고 타인의 눈을 어릴 때보다 나이가 많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릴 때는 우리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이야기를 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금 더 그 부끄러움이라든가 수치스러움 그리고 이 자존감이라는 게 확실하게 더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 걱정, 불안, 두려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릴 때 외국에 가서 현지 경험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리적으로 부담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발음 측면에 있어서는 어릴 때 가는 것이 특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가면 갈수록 발음에 있어서는 원어민 발음에 가까이는 가겠지만 어릴 때 갖는 것만큼 그만큼의 발음에 있어서 성과는 거두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네 번째 단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무래도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여서 외국에 가서 현지에서 체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불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중고등학생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서서히 그 입시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입시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될 시기에 외국에 가서 경험을 하게 되면은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학습해야 되는 그 학습 양을 외국에서는 채워주지 못할 수도 있으며 입시에 대한 감각조차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점은 무엇이냐 하면 중고등학교 때 가게 되면은 사춘기에 맞물리게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외국에 가면은 처음에 가면 친구도 없고 낯선 환경이고 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그런데 사춘기에 맞물리게 되면 사실은 아이는 매우 심리적으로 힘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어딘가에 몰리고 그거를 말로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춘기에 맞물리게 되면 어떤 아이들은 힘이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1 정도를 힘들 거 한 2배, 3배 이렇게 더 많이 힘들 가능성도 있으니 조금은 주의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시기별 장점, 단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거 이외에도 현지에 있어서의 교우관계, 그 현지에서의 그런 미묘하고 아주 세부적인 것들이 아이의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안 줄 수가 있지만 외국에 있어서는 이런 사소한 것 하나가 아이의 심리적인 것에 아주 큰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아주 더 잘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은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복학을 해야 되는 그 학년이라든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학업 문제도 분명히 고려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처음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체류를 한다면 그 초창기에는 그 일반적인 성장통보다는 조금 더 과한 성장통이 있으니 부모가 옆에서 많은 지지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저는 이 모든 것을 고려를 해 봤을 때 저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 최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사실 아이가 너무 어리다고 할 수 있고요. 중학생이 되어버리면은 그래도 이제는 아이가 나이가 조금 많고 사춘기에 접어들며 학업적인 문제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두 사이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아이가 덜 힘든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교우 관계를 형성하며 안정적인 학업을 시작해야 될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전에 다녀와서 영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탁 준비가 되어 있고 완성이 되어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에 1년 동안 거주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11개월입니다. 그때 제가 6학년이었고 제 동생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초창기에 많이 힘들었죠. 거기서 말도 안 통하고 제 이름조차도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ESL이라는 그런 외국인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업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된 그런 프로그램들 덕분에 조금 더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었고요. 현지에서 중학교 1학년을 1년 동안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적응했는 시간은 한 2달에서 3달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반면에 제 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 동생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어려움은 물론 있었겠죠. 어느 정도의 장벽이 있었을 것이고요. 어느 정도 언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고 막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사용하면서 의사소통을 시도했는 그런 경험도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조금 더 힘들긴 힘들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언어 습득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특장점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초등학교 2학년 때 생활한 동생의 경우는 사실 지금 많이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아주 재밌었던 그리고 아주 인상적이었던 그런 경험들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잊혀졌다고 하고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갔다 왔고 거기에 있어서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들이 기억이 나고 지금도 회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동생은 초등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언어적인 것들도 많이 습득을 하였지만 많이 잊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갔지만 조금 힘들었지만 초반에 그렇지만 거기에 있어서 습득한 많은 것들을 아직 성인이 되어서까지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정도의 외국에서 체류를 한다면 어릴 때 외국 체류를 했을 때의 그 장점들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으며 또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을 때의 그런 장점들을 동시에 좀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어릴 때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해외 체류했을 때의 그런 단점들을 어느 정도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해외 체류 시 최적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정답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해외 체류에 있어서는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의 성격, 방문 지역, 그 방문했을 때의 기관, 거기에서 학습
혹은 영어 노출 환경, 아이의 성향, 성격 등등등 아주 많은 것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 시기에 방문하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다고 볼 수 있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그게 100%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참고만 하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효린파파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살포시 구독이랑 좋아요랑 알림 설정 그 종 모양 있죠? 그거 콕콕콕 이렇게 한번 건드려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마음의 표현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